예, 안녕하세요. 한국지리 26번째 시간이에요. 교재 7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번 시대별 도시 발달 특징 이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제시대부터 지금 1980년대 이후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흐름만 좀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수능에서 시험 문제 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제강점기. 우리 일제강점기 하면은 1910년부터 우리나라가 식민지배를 받잖아요. 1945년까지 식민지배를 받게 되죠. 그죠? 초기라고 한다면은, 여기 1930년까지, 1930년 이전을 초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 1930년 이후를 후기다라고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 같은 경우에는, 역사 시간에, 무단통치, 무단통치, 문화통치 이런 거 배우잖아요. 이 시기가 바로 초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후기로 가면 민족 말살 정책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때가 후기이다라고 얘기하면 돼. 한반도의 식량 기지화에 따라서 쌀 수출하는 항인 군산과 목포 이런 데들이 성장하였다. 군산과 목포에 있는 지역이 바로 평야가 있는 지역이야. 군산 지역에는 어떤 평야가 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호남 평야가 있는 곳이야. 그럼 쌀 생산량이 많았겠죠, 그죠? 목포에는 영산강 유역에 나주 평야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서남 쪽 지역은 평야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에서 쌀 생산량이 많았겠죠, 그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때 이제 공업화하면서 굉장히 인구가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역사 시간에 산미 증식 계획 이런 것들도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쌀 수탈 이런 어떤 목적으로 이런 군산과 목포가 그 당시에 크게 성장하였고 이 지역이 바로 일본으로 쌀을 가져가는 그런 어떤 장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글어스 상에서 위치를 이렇게 보면 여기 지역이 지금 호남평야거든요. 여기 지역이 호남평야. 여기 지역이 호남평야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군산이 여기에요. 군산. 그래서 여기 지역이 이제 군산이 되는데 여기 지역이 쌀을 수탈하는 그런 장소였다. 호남평야 지역. 그리고 여기 지역이 나주평야예요. 영산강이 여기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거든요. 이 목포가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지역의 항구에서 쌀을 어떤 수탈 목적으로 이 지역의 항구가 크게 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다음 후기 병참 기지화 정책. 우리나라의 어떤 각종 물자나 이런 것들을 수탈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지하 자원, 수적 자원이 풍부한 관북 해안 지역, 여기 북한 지역이죠, 그죠? 관북 지역 해가지고서 함경도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여기에 이제 지하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제강점기 후기 때 보면은 일본이 일으킨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1931년도에 만주사변 이런 거 일어나고 1937년도에 중일전쟁 이런 것도 일어나거든요. 1941년도에 태평양 전쟁 이런 것들 전쟁에 집중하다 보니까는 각종 전쟁 물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병참 기지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어떤 지하 자원, 이런 수적 자원 이런 풍부한 곳에서 각종 자원을 수탈하다 보니까 이 수적 자원이 있으면서 여기 지역에 이제 전기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무슨 이런 중화학 공업이 이 지역에서 발달하거든요. 특히 이제 군수공업 이런 것들이 발달해요. 거기에 전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전기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역이 산지가 많다 보니까 수력 발전에 유리해. 그래서 지하 자원, 석탄이나 철광석이나 각종 자원이 많은 지역이에요. 북한은 자원이 많죠, 그죠? 그래서 이 지역에 이런 것들을 수탈할 목적으로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청진과 함흥 이런 광공업 도시, 광업 도시, 공업 도시, 특히 이제 중공업 도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쟁에 이런 각종 자원이 전쟁 물자가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런 지하자원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도 많이 가져가죠. 그래서 1938년도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국가 총동원법 이런 거 같지, 그치?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전쟁에 집중하려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수탈을 목적으로 이렇게 이런 법들도 만들어졌었죠, 그죠? 일단 광복 후에 1945년에 광복하죠, 그죠? 그러면서 북한 동포가 50년대라는 얘기는 1959년까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59년까지. 1959년 정도까지. 그럼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 광복을 했고,
50년부터 1950년부터 53년도까지 뭐가 있었어요?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6.25 전쟁. 6.25 전쟁. 이때 북한으로 간 어떤 월북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북한 동포 월남이 많았다라는 거지, 그지? 이것이 뭐다? 6.25 전쟁과 관련돼 있다. 6.25 전쟁 때 월남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많아요. 해외 동포 귀국했다. 이거는 광복과 관련돼 있겠죠. 이게 더 앞선 시기겠지. 광복. 그래서 해외에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가령 뭐 미국에 있던 사람이라든지 또는 중국에 있던 사람들이 많았고 또 일본에 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귀국하면서 대도시의 인구가 급증했다. 그래서 이때 대도시의 크게 성장한 도시들이 보통 서울의 인구 많이 늘어났고요. 부산, 대구 이런 도시들이 많이 늘어나요. 근데 여전히 가난하다 보니까 슬럼마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어떤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막 모인 거예요. 뭐 상하수도 시설, 전기 시설, 막 이런 것들이 없어요. 열악해. 뭐 화장실도 없고 지저분하고 판자촌에 뭐 이렇게 대충 운막처럼 집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도시가 만들어졌다. 도시 슬럼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1960년대 경제개발 정책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때가 이제 박정희 정권. 박정희 정권은 정치적으로는 독재 정치자다고 비난받기도 하지만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해가지고 뭐 1차 계획, 2차, 3차, 4차 계획 이렇게 이어가거든요. 물론 1979년도에 이제 암살당하게 되지만은 죽게 되지만 이때 경제개발을 하면서 이촌향도 현상이 일어나요. 이촌향도는 시골, 촌을 이사해서 도시로 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시의 인구가 크게 증가해. 역시 서울, 부산의 인구가 크게 증가한 시기가 이때다. 이 사람들이 왜 갔냐? 1차 산업이 있고, 2차 산업이 있고, 3차 산업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거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제개발 정책에 의해서 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해. 제조업이야, 이게 제조업. 이게 2차 산업이죠. 2차 산업. 제조업. 제조업이 1차 산업보다 더 부가가치가 커요. 그러니까 같은 노동력을 투입했을 때 더 많은 어떤 부가가치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도시에 가서 공장에 다니게 되는 거지. 또 이런 공업 발달에 의해서 3차 서비스 산업도 더욱 발달해. 서비스 산업은 얘보다 2차보다도 부가가치가 더 커요. 그러면은 어렵게 시골에서 일하는 것보다 이런 도시에 가서 이런 곳에 종사하는 것이 더 삶의 질, 경제 수준, 이런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이 더 좋다 보니까 도시로 이주가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70년대 도시 인구가 촌락의 인구보다 많아졌다. 그러니까 도시화율이 50%가 넘어간 거. 도시 인구가 더 많아졌다. 그 외에 광주, 대전 이런 광역시들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70년대에는 수출 이주의 공업 정책을 펼. 그리고 특히 이때 발달한 공업은 중화학 공업이야. 중화학 공업. 빨간색으로 쓸까요? 중화학 공업은 중공업은 이게 중공업과 화학공업을 합친 거야. 그러면은 중공업은 금속이 들어간 공업을 의미하고 화학공업은 특히 석유를 이용하는 공업을 중화학공업이라 해요. 이때부터 남동인의 공업지역에 이런 도시들이 크게 성장을 해요. 뭐 자세한 어떤 공업과 관련된 내용들은 뒤에서 이제 다루게 될 거야.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봤더니 금속과 관련해서 금속공업 이런 것들, 철강 이런 공업, 또 자동차 이런 공업, 또 조선 이런 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화학공업은 석유화학공업 이런 것들. 석유화학공업. 우리나라의 석유화학공업 하면은 울산과 여수가 대표적이거든요. 창원은 기계공업, 금속과 관련돼 있겠지. 그지? 포항은 뭐 철강공업, 또 울산의 자동차, 울산의 조선공업 이런 지역이 작은 어촌 마을에서 규모가 큰 도시로 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동이 공업 지역의 위치를 보면 여기 지역이죠. 좀 더 기억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남동쪽에 있다.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가 바로 포항이 있고 울산이 있고 부산이 있고 여기가 창원이야. 창원 그리고 여수 이런 지역에
종합공업이 성장하면서 도시의 인구가 좀 증가했다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80년대 여기 수출 위주의 공업은 수출을 하는 어떤 기업에게 대해서 혜택,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많이 줬던 거야. 세금 우대라든지 뭐 토지에 대한 것들을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역에 각종 기업들이 투자가 많아졌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1980년대에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성남, 안산, 고양, 김해, 양산, 위성도시. 위성도시를 뭐라고 위성도시는 뭐냐면 대도시의 기능을 일부 분담하는 것을 바로 위성도시라 해요. 도시가 너무 과밀화된 거야. 그러면은 가령 주택 기능, 뭐 토지도 부족하고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 그러면은 그 인접 지역에다가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지었어. 그래서 인구를 이렇게 분산시킨다든지. 또 안산 같은 경우에는 공업 기능. 그래서 이제 위성도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주택과 관련된 것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공업 기능 또는 뭐 군사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 기능을 하는 곳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이런 성격이 커요. 주택공업. 최근에 90년대 이후에 생긴 도시들을 보통 신도시라고 얘기를 해요. 신도시도 바로 위성도시에 속해. 신도시는 대부분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외화 현상은 무엇이냐? 이게 대도시가 있어요. 이 대도시가 이게 과밀해져. 너무 많아, 사람들이. 과밀하면은, 너무 많으면은, 직접 불이익이라는 것들이 또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기에 아파트 단지를 막 지어가지고 새로운 도시, 위성도시가 건설된 거죠. 그런 도시가 대표적인 곳이 성남, 고양 이런 도시들이. 여기는 주택 기능. 안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공업 기능. 김해 같은 경우에는 부산. 여기도 부산. 여기 볼게요. 여기 세 개는 서울에 가까이 있는 위성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고, 김해 양산은 부산에 가까이 있는 위성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고, 경산은 대구에 가까이 있는 위성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도시의 기능을 일부, 특히 주거 기능, 주택 기능을 분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을 이렇게 보면, 서울이 여기 있어요. 지금 서울의 경계를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하면 여기 이렇게가 서울이에요. 서울의 인구가 많을 때 한 1070만 정도까지 증가했었어요. 1990년대 한 94년 정도가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 아파트 단지, 고양, 일산 들어봤죠, 그죠? 고양시에 일산구가 있거든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어요. 그리고 여기 성남에다가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어. 그리고 서울에 공장들이 꽤나 많았거든요. 여기 구로라든지 여기 성수라든지 이런 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공장을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공장을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한번 안산 먼저 볼까요? 이 파란 지붕들이 다 공장이에요. 공장. 공업단지다. 물론 여기다가 주택도 지었겠죠, 그죠? 주거지가 가까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고양 봐볼까요? 여기 당겨볼게요. 다 아파트예요. 아파트. 이렇게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들이 좀 많이 세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남도 마찬가지야. 성남도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좀 건설이 되었어요. 여기가 이제 성남이에요. 여기까지 다 성남이에요. 여기 지역을 한번 땡겨보면 이게 다 아파트예요.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질비하게 들어서 있죠, 그죠? 서울의 위성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서 다시 한번 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산이거든요. 부산의 위성도시 하면은 여기 김해라고 있죠, 그죠? 김해. 주거단지도 여기 대규모의 주거단지도 이렇게 들어섰어요. 역시 아파트 단지야, 여기 아파트 단지. 그리고 김해에는 여기 파란 지붕이 쫙 있죠, 그죠? 공업 기능도 일부 이렇게 많이 생겼다, 분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산은 부산 여기 위에 있거든요. 양산도 이렇게 당겨보면은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건설되었어요. 아파트 단지 좀 보이죠, 그죠?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섰다. 역시 주거 기능을 많이 분산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대구 오른쪽 밑에 여기에 쭉 당겨보면 경산이라고 있어요. 경산. 여기도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경산은 지금 학생들이 3학년 되면 좀 많이 접하겠지만 이 경산에 대학교 되게 많아요. 교육 기능도 많이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좀
좁은 지역에 대학교가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 막 대학교 보이죠, 그죠? 뭐 영남대학교도 있고, 그지? 그리고 뭐 더 보면 굉장히 좀 대학교가 굉장히 많이 분포한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다. 뭐 제천 같은 경우 이렇죠, 그죠? 중소도시잖아요, 그죠? 소도시. 도시와 농촌 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통해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 시간에 얘기했던 1990년대 도농통합시와 관련된 법률이 만들어지지, 그지? 대표적으로 제천시도 마찬가지로 여기 도농통합시가 있죠, 그지? 예전에 제천시가 있었고, 그지? 제천시. 여기 시내 동자로 끝나는 지역. 그리고 예전에는 뭐가 있었어? 제원군이 있었어요. 수산면, 대군면, 공양읍 이런데 제원군이 있었어요. 읍면 지역. 이것이 구분되어 있었었는데 이것을 합쳐가지고 그냥 뭐가 되었다? 이제 제천시가 됐어. 제천시. 이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도농통합시가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죠? 전 시간에 여기 도농통합시의 사례들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지? 제천, 여기 충주, 뭐 청주, 뭐 이런데 여기 삼척, 동해 삼척 지역들, 뭐 강릉, 뭐 여러 지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95년부터 이렇게 좀 출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80년대 이후니까는 이건 1990년. 1995년 이후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왼쪽에 한번 볼게요. 왼쪽에 보면 위성도시 이렇게 나오네, 그지? 위성도시. 병참 기지화 정책 한번 보면 만주사변 1931년, 중일전쟁 1938년이에요. 그리고 태평양전쟁은 1941년. 군수 물자 보급 기지로 삼았다. 국가총동원법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어요. 태평양전쟁에서 우리나라의 인력과 물자를 동원하여 전략화한 정책이다. 일본의 우리나라의 식민지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위성도시, 대도시 주변에 발달하여 대도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 기능의 일부를 분담한다. 대도시 주변에 있어요. 근데 뭐야? 대도시의 기능을 일부 분담한다. 근데 우리나라의 도시 같은 경우에는 뭘 많이 분담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로 주거 기능을 분산시켰습니다. 주택,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라는 거지, 그지? 그리고 뭐 공업 기능 정도 이런 위성도시들이 많아요. 그리고 신도시, 위성도시랑 거 비슷하게 보면 되는데 대도시의 기능을 일부 분담한대요. 대도시의 기능을 일부 분담하기 위해 새롭게 조성된 도시이다. 기능적으로 대도시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신도시는 위성도시에 포함돼요. 신도시는 위성도시에 포함된데 또 도시개발 계획에 의해서 90년대 이후에 등장한 신도시들을 보통 위성도시들을 신도시라 그래요. 그래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지금 현재는 3기 신도시가 개발 중이에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뒤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화율 1960년대 보니까는 대부분 뭐야? 도시화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인구가 몇 %인가요? 그러면은 여기가 50%잖아. 여기 50%, 그지? 50%가 넘은 게 70년대에 50%가 넘었네, 그지? 그 이전에는 뭐야? 도시보다는 이때는 1960년, 70년대는 이때는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많았다는 뜻이지. 하지만 이 시기 이후에는 어때요? 농촌보다 도시에 사는 인구가 더 비율이 더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지금 현재 도시화율을 보니까는 약 한 80% 정도 돼요. 근데 도농통합시를 포함하면은 90%에 육박합니다. 10명 중에 9명이 시에 산다는 거지, 그지? 근데 여기에 통계는 뭐냐면 저기 도농통합시를 뺀 거예요. 지금 동부 기준이라고 되죠. 동부 기준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제천시에 살고 있지만은 면 단위에 살고 있거나 읍 단위에 살고 있는 인구는 뺀 거야. 근데 이 도농통합시를 다 합치면 거의 90% 넘는다는 얘기지.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미 도시화율이 순수 도시화율이 80% 넘었고 도농통합시까지 도농통합된 지역까지 합치면은 거의 90% 넘어요. 다시 돌아올게요. 이제 넘어가서 이제 우리나라의 도시체계 볼게요. 중심지로서의 도시, 주변 지역의 중심지는
주변 지역이나 다른 도시 및 촌락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 기능. 도시 및 촌락에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 기능. 그것들을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하는 도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높은 계층의 도시일수록, 높은 계층의 도시는 여기서 대도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구가 많은 대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수는 적지만 중심지 기능은 다 다양하다. 요 표현은 좀 기억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봐봐요. 인구 1000만 가까이 되는 도시는 우리 서울 한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맞아,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는 도시다. 100만 넘어가는 도시다. 그러면 2번. 아니, 그냥 2번은 여기 특별시, 광역시 할까요? 광역시면 한 150만 정도씩 다 넘어가거든요. 6개밖에 없어. 세 번째, 인구 50만 이상이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인구 30만이다. 훨씬 더 많거든요. 인구가 적은 도시들이 많고, 인구가 많은 도시들이 그 수 측면에서 적다라는 뜻이야. 하지만 그 기능은 훨씬 많다라는 거지. 서울이 갖고 있는 기능을 생각을 해봐요. 서울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여러 가지의 어떤 중심지 기능을 하다 보니까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고 그 기능이 미치는 권역, 범위도 훨씬 넓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를 한번 봐볼게요. 여기 도시. 가령 선생님이 규모가 가장 큰 서울, 그리고 서울보다 규모가 작지만 충청북도에서 가장 큰 청주라고 할게요. 청주. 그 다음에 청주보다 규모가 작은 제천. 이렇게 나누어서 얘를 대도시라고 하고 여기 중도시라고 하고 소도시로 이렇게 구분을 할게요. 임의상. 그러면 여기 옆에를 한번 봐주세요. 지금 여기 대도시라고 돼 있어. 이게 서울에 해당되는 거죠. 서울의 기능은 어디까지 이게 지도라고 칠게요. 지도야. 서울의 기능은 어디까지 미치고 있냐면 여기까지 미치고 있는 거야. 서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이렇게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서울의 기능은 서울에 어떤 볼 일이 있어서 가는 사람들은 전국에서 다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서울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많다 보니까 서울이 미치는 어떤 중심지로서의 기능 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청주는 여기서 어디에 해당되는가? 청주는 한 이 정도 되는 거야. 이 정도. 얘가 미치는 어떤 중심지의 기능이 미치는 어떤 범위를 배우지라고 하거든요. 배우지는 육각형으로 그랬을 때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됩니다. 그럼 중도시는 육각형으로 그랬을 때 이 정도 권역에서 어떤 중심지로서의 기능이 미치는 권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가장 점으로 된 소도시, 여기를 제천이라고 볼게요. 제천. 이 안쪽을 볼까요? 여기를 제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 지역이, 이만큼의 지역이 바로 제천이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가 제공되는 어떤 기능적 배후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서 여기가 청주야. 청주는 한 이만큼. 그 다음에 서울 그려볼게요. 서울은 이만큼. 이 면적을 곱하면은 요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중도시가 곱하기 3개가 있어야지 이 면적과 같아져요. 이거 봐봐. 여기 면적. 요 면적이 3개 있어야만 서울의 배후지의 면적과 같아진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해야지 중도시의 면적과 같아져요. 요 면적 곱하기 3이 바로 요거라는 거지. 그지? 총 곱하면은 이렇게 곱하면 거의 9배의 어떤 배후지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실제는 물론 서울, 청주, 제천 이렇게 비교했을 때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진 않아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도시가 크면 클수록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배후지의 넓이가 넓다. 그리고 기능도 훨씬 다양하고 더 많은 기능들, 고차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도시의 규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소도시일수록 좀 더 좁은 배후지를 가지고 있다. 그 기능의 종류도 더 적다. 이런 것들을 저차 중심지, 대도시를 고차 중심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에서 한번 더 하면서 볼게요.
이거를 중심지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심지의 계층 구조와 분포에 관한 이론이다. 중심지는 주변 지역의 이 중심지는 주변 지역의 재화와 서비스, 재화는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형태가 있는 것, 서비스는 인간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제공하는 지역이다. 중심지로부터 재화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을 배후지라고 한다. 여기 지역이 다 배후지가 되는 거지. 여기 지역이 다 배후지. 이만큼의 지역이 바로 배후지야. 서울이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고, 배후지가 굉장히 좀 넓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대도시와 같이 넓은 배후지를 갖는 중심지를 고차 중심지라고 한다. 이 대도시를 바로 고차 중심지라고 하는 거고, 중도시나 소도시 같은 낮은 계층을 중저차, 여기를 뭐 저차, 여기를 중차 중심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보통 고차, 저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차 중심지와 중저차 중심지의 중심지 수, 중심지의 기능, 배후지의 면적 등에서 차이가 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공간관계를 중심지의 계층 구조라고 한다. 여기를 한번 벽볼까요? 중심지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고차라고 얘기할 수 있고, 고차라고 얘기하고, 여기가 저차 중심지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중심지의 수는 어떻게 될까? 누가 더 클까요? 중심지의 수는. 그러니까 숫자는 누가 더 많을까요? 저차가 더 많겠죠, 그죠? 이렇게 여기다 쓸까요? 중심지의 수가 많은 곳은 저차가 더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중심지의 기능은 어디가 더 다양하고 많을까요? 고차가 많겠지, 그죠? 고차. 그 다음에 배후지의 면적은 어디가 더 넓을까요? 역시 고차겠지, 고차. 여기에서 중심지의 수에서 서울과 같은 큰 도시는 중심지의 수가 서울과 같이 큰 인구 규모가 많은 도시는 적다라는 거예요. 인구 규모가 작은 도시들은 우리나라의 그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요거와 관련해서 도시간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도시간 거리. 도시간의 거리. 고차 중심지가 더 거리가 뭘까? 저차 중심지가 거리가 뭘까요? 고차 중심지 간의 거리가 멀겠지, 그지? 왜냐하면 고차 중심지는 띄엄띄엄 있어. 우리나라에 광역시 6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 거리가 멀다라는 거지. 하지만 저차 중심지, 인구가 작은 도시들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지. 이렇게 인구가 작은 도시 많아. 더 많아. 그러면 뭐야? 여기와 여기의 거리가 더 가깝다는 거지. 고차 중심지 간의 거리가 더 멀다. 이해했을 것이라 봐요. 도시 체계. 지금은 이제 중심지를 얘기한 거고, 도시 체계를 보면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 도시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나타나는 도시 간의 계층 구조이다.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간의 그 계층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야. 도시 간의 상호작용의 지표, 뭐를 많이 사용하느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렇게 도시 간의 어떤 인적, 물적 이동 또는 도시 간의 정보 이동, 도시 간의 교통량.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야.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까지 인구 이동이 하루 중에 인구 이동을 봤더니 인적 자원 인구 이동을 봤더니 여기는 50만 명이야. 50만 명. 그래서 뭐 이쪽으로 간 사람이 간 사람이 한 30만 명, 온 사람이 뭐 20만 명 이 정도 된다. 왔다가 가겠죠. 이 정도 왔다 가겠지, 그지? 일정 시간을 두고서 왔다 갈 거야, 그지? 근데 C라는 도시와 B라는 도시를 봤더니 여기에 교류량이 여기 50만이었는데 여기에 교류 봤더니 1000명밖에 없어요. 1000명. 그러면 이 C라는 도시는 굉장히 작은 도시라는 거죠. 이 두 도시는 아마 C보다는 규모가 큰 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물적 이동이다. 뭐 이런 것도, 택배량 이런 것도 서울과 인천 사이에서 택배량은 엄청나게 많을 거야, 그지? 그런데 인천과 제천 간의 택배량은 훨씬 적을 수 있겠지, 그지? 이런 걸 가지고 도시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 간 정보 이동도 마찬가지겠지.
규모가 큰 도시일수록 도시 간의 정보 이동량이 많고 작을수록 적겠지. 도시 간 교통량도 마찬가지겠지,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부산 가는 버스들은 되게 많을 거예요. 하루에 서울에서 부산을 운행하는 버스는 되게 많아. 왜? 여기도 인구가 많고 여기도 인구가 많아. 하지만 가령 여기 뭐 제천 안 나왔지만은 제천에서 가령 좀 이 정도 거리 멀리 떨어져 있는 목포 가는 버스 거의 없을 겁니다. 한 번에 다이렉트 가는 버스 없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고 도시의 규모들도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야. 우리나라의 도시 분포를 보니까 1970년 있고 2015년이 있어요. 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도시의 수가 어떻게 됐어요? 도시의 수가 증가했지, 증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지금 왼쪽에는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셀 수 있어요. 개수가 얼마 안 돼, 그지? 하지만 여기는 굉장히 빽빽하게, 특히 이 수도권과 여기 남동임의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의 수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야? 각 도시 해당 도시의 어떤 규모가 커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령 여기 대전 볼까요? 대전의 인구 규모는 요만했어. 요거보다 요만했어. 인구 규모가 한 10만 조금 넘어갔겠네, 그죠? 근데 어때요? 대전이 이렇게 커졌어. 그치? 부산도 어때요? 더 커졌어. 물론 큰 변화가 없는 지역들도 있겠지만은 제천은 없었는데 제천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생겼지. 광주도 이렇게 더 커졌어. 그래서 도시의 수도 증가했고 도시의 규모도 커졌다라는 것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가 이제 중심지야. 중심지고 주변의 촌락이나 이런 지역들이 이제 배후지가 되겠지, 그지? 중심지가 도시이고 주변이 이제 배후지가 될 텐데, 도시가 보유한 기능에 따른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아까 얘기했던 거야. 중심지, 고차 중심지를 우리 대도시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도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를 소도시다, 중소도시다 할까요? 그냥 중소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중심지의 기능은 여기 중요합니다. 다 전체가 다 많다. 중심지의 수가 적다. 중심지의 수가 적으니까 중심지 간의 거리가 먼 거죠, 그죠? 멀다. 그 다음에 대도시이고 적다, 많다, 가깝다, 소도시이다. 여기서 지금 파악하면 되겠죠, 그죠? 인구 최소한 한 여기 250만 정도 되는 도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여기다가 표시해 보면 뭐 서울, 뭐 인천, 부산, 대구 정도 돼요. 이 평균 거리를 보면 여기 평균 거리, 여기 다 따져가지고 평균 거리를 따지면은 더 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구 규모가 한 10만 정도 되는 도시, 10만에서 20만 정도 되는 도시, 이런 도시라고 볼까요? 가까워요, 가까워. 이렇게. 가까워. 하지만 인구 규모가 많은 도시는 그 수가 적기 때문에 도시 간의 거리가 멀다라고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나라의 도시 체계 특징,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인 도시 체계를 이룬다. 그러니까 서울이 인구 수가 가장 많다는 거지. 인구와 기능이 서울에 집중하여 종주 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며 최근 신도시가 성장이 등장한다. 왜냐하면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하기 위해서 대도시가 과밀화됐어요. 그래서 대도시 기능을 일부 분담하기 위해서 위성도시죠. 그러니까 이런 신도시들이 많이 주변에 생겨나고 있다는 뜻이야. 근데 여기 종주도시가 먼저 한번 위에서 볼게요. 종주도시 봤더니 인구 규모 1위 도시가 인구 2위 도시보다 2배 이상 되는 도시, 굉장히 불균형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도시 인구가 한 1000만쯤 돼요. 1000만 조금 안 되거든요. 980만? 이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서울이야. 우리나라에서 2위인 도시가 부산이거든요. 근데 한 360만 정도밖에 안 돼. 곱하기 3 정도 되잖아.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종주도시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거의 이제 불균형하게 크게 성장되어 있고 모든 기능이 집중되다 보니까 서울이 다 이끌고 가는 그런 형태의 어떤 도시 구조, 도시 체계를 종주도시라고 얘기해요. 불균한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나라들이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히 1위인 도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위 도시라고 그래요. 머리 숫자에서
인구 규모가 1등인 도시 서울을 수위 도시라고 그래. 그 수위 도시의 인구가 두 번째 2위 도시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을 때 종주 도시, 불균형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도시의 분포, 수도권에 굉장히 많다. 대부분 수도권은 다 도시야. 남동이의 지역에 또 많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동이의 지역. 그래서 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지금 강원도 봐봐요. 거의 없어요. 뭐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충청까지 여섯, 일곱 개. 충청북도에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봐봐. 이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한 30여 개 되겠네요. 그죠? 이 수도권의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의 8%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인구는 50% 살고 있어요. 당연히 도시의 수가 많을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그다음에 여기 남동임해공업지역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도시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 그지?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발전 방향, 균형 있는 도시 체계를 위해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건설하거나 지방의 중추 도시를 생활권을 육성해야 한다. 요것들은 2000년 이후에 2000년 이후에 지금 선정된 도시들이고 현재 혁신도시가 우리나라에 10개 선정돼서 개발되었고 기업도시가 4개, 6개 추진했는데 2개는 무산됐어요. 진행이 안 됐고 6개 중에 4개가 진행돼. 그래서 이런 도시들은 왜 만들었는가 봤더니 균형. 우리나라의 도시 체계가 불균형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도시 기반을 어떤 도시 발전 방향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옆에 한번 볼까요? 혁신도시. 수도권에 소재하였던 공공기관을 뺀 거야. 보통 한 10개에서 한 12, 3개 정도를 지방으로 이전했어. 이게 어디 있었냐? 특히 수도권은 어디 있었을까요? 서울에 있었어, 서울. 서울 지역에 주로 많았어요. 또는 과천, 서울 밑에 과천이라고 있거든요.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곳, 서울 밑에 있어요. 여기 밑에. 전국적으로 10개 지역에 옮긴 거야. 그러면 공공기관을 몇 개 정도 옮긴 거야? 100개 이상, 한 130개, 140개 정도 옮겼거든요. 지방에 옮기면 어떻게 돼요? 공공기관이 한 3,000명, 직원이 한 3,000명 돼. 그것을 옮겼어요. 그러면 뭐야? 서울에 있는 인구들이 이렇게 빠져나올 거 아니야. 그치? 가족들도 같이 오겠지, 그치? 그러면서 전국에 분산시킨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겠지. 근데 크게 성공한 지역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까이에 이 혁신도시가 어디에 있느냐? 충청북도 가까이에 있는 지역은 원주가 혁신도시예요. 원주 혁신도시 들어봤죠, 그죠? 충청북도에도 한 개가 있어요. 충청북도에는 음성, 진천 혁신도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표는 기업도시, 민간기업이 주도하여 개발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간기업. 민간기업이 가지 않으면 결국은 성공할 수 없겠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업도시가 6개 선정됐지만은 지금 4개 정도, 4개만 진행 중이고 2개는 그냥 무산됐어. 왜? 기업이 여기다가 개발하지 않아. 너무 수도권과 멀다 이거지, 그지? 결국 무산된 지역들이 있어요. 산업, 연구, 관광, 특정 경제 기능의 중심에 자족적 복합 기능. 그러니까 다양한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자족적 기능이라는 것은 뭐 주거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기능들도 있고 어떤 경제적 기능, 뭐 산업, 뭐 교육 기능, 연구 기능, 다양한 기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그 도시가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기능, 이것들 자족적 기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기업도시 대표적인 거 어디 있어? 원주죠. 원주가 지금 굉장히 많이 커졌거든요. 한 10년 사이에, 10년, 15년 사이에 굉장히 커졌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도 선정되었고, 기업도시도 선정된 곳이에요.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지역이 지금 원주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원주 기업도시. 그리고 충청북도에는 충주 기업도시가 있어요. 그 기업도시는 4개가 있어, 전국적으로. 이것들 한 번 더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뒤에서도 다시 한번 또 다루게 되거든요, 이거는. 혁신도시 먼저 볼까요? 혁신도시. 쭉 보니까. 서울과 수도권에는 없어. 왜? 서울과 수도권에 너무 과밀화돼서 이걸 분산시키려고 한 거거든, 분산. 그럼 서울, 경기도, 인천, 이게 수도권이잖아.
그러니까 수도권에다는 만들면 돼, 안 돼? 수도권에다 만들면 안 되겠죠. 혁신 도시가 없다. 충남에도 없어요. 그 대신 여기 뭐가 만들었어요?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졌지, 그지? 혁신 도시는 없지만은 여기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거의 훨씬 더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충남에도 없어요. 근데 다른 지역엔 다 있어. 그러니까 강원도의 원주, 충청북도의 진천, 음성, 전라북도의 완주, 뭐 여기 뭐 광주, 나주, 광주, 뭐 서귀포, 경상북도의 김천, 그리고 대구에도 대구의 일부 지역, 울산의 일부 지역, 부산의 일부 지역, 경상남도의 진주, 총 10개의 혁신도시가 이미 추진되고 있고, 아파트 단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능들, 이런 것들, 공공기관 이전 이런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기업 도시가 맨 처음에 진행된 곳은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여기 지역이 이렇게 한 개야, 한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영암, 해남을 합친 거야, 이게 한 개야. 여기 무자 들어가는 거 무산됐어요. 무주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돌아가는 건 원주, 충주, 태안, 영암, 해남 지역. 그래서 4개 지역. 여기는 민간 기업이 투자한다. 특히 성공적인 곳이 이 두 지역인데 특히 원주예요. 여기 지식 기반형, 여기 지식 기반형, 여기는 관광 레저형, 관광 레저형이에요. 실제적으로 크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 하지만은 여기 기업 도시들은 기업 유치가 좀 많았다. 그래서 특히 원주가 성공적이고 충주도 어느 정도 좀 성공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혁신도시 10개, 기업도시 4개. 역시 기업도시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 있어 없어? 없지, 그지? 수도권에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선정되지 않았다. 왜? 여기 있는 공장들을 다른 지역으로 빼고 여기 있는 기능들을 빼려고 한 거기 때문에 분산시키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으면 안 되겠지, 그지? 다음 세계 도시 체계 속에서 국내 도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별 특화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제천은 아직 규모가 크지 않지만 제천하면은 뭐 한반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안에서도 위상이 커지고 더 커지면 세계 도시 체계 안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냥 읽어두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 순위 변화와 도시 체계 이것들은 조금 기억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자료가 수능에서도 많이 언급하고 출제했던 부분들이야. 1960년대 이렇게 보니까 60년대 보니까 어때요? 서울이 제일 커요. 1위, 부산 2위, 그 다음에 대구가 더 컸었죠. 3위. 근데 4위가 인천. 근데 광주가 더 컸었어요. 5위, 대전, 전주, 뭐 마산, 목포, 청주 이런 식으로 돼요. 2018년도를 볼까요? 85년도는 한번 참고로 한번 보세요. 2018년에 봤더니 서울의 모든 도시의 인구들이 어때요? 대부분 다. 대부분 다 인구 규모가 크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도시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서울이 한 250만도 안 됐었는데 950만, 1000만 사이 이 사이에까지 이렇게 인구가 증가했다는 거지. 인구 규모가. 부산도 인구가 어때요? 크게 증가했어. 선생님, 부산하고 서울하고 인구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요? 여기 봐봐요. 물결 모양이 있어요. 물결. 350도에 950이야.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보니까 인천의 성장이 두드러지다. 대구는 조금 성장이 더뎠던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인천의 성장이 조금 두드러져요. 인천이 왜 성장했는가 봤더니 인천 지역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인천 항구는 기존에 있었지만은 인천 국제공항 이런 것들이 1990년대 생기거든요. 이거 왜 생겼냐? 중국의 성장과 관련해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인천의 각종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 또는 공장들, 공항들, 물류 기능을 하는 항구 이런 것들이 기반 시설로 갖춰지고 인구도 크게 증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대구는 왜 감소했냐? 대구가 예전에 섬유공업으로 유명했거든요. 섬유공업. 그러니까는 의류를 만드는 것들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섬유라고 하지, 그지? 그런데 그거는 요즘에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개발도상 국가 또 임금이 싼 그런 지역으로 공장이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면서 대구가 조금 인구 성장이 좀 더디고 인천이 역전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전이 광주를 역전하게 돼요. 대전은 우리나라의 중심지, 교통이 가장 편리한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교통과 관련해서 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옆에 보니까 이 대전이 여기거든요. 대전을 중심으로 어떤 교통축이 여기서 내려와도 다 대전을 거쳐서 가요. 이렇게 다 대전을 거쳐서. 여기 지금 고속도로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대구에서 부산 이렇게 이게 경부축, 이게 이제 호남축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더 교통이 편리한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뭐 수원이 성장이 좀 두드러지네요, 그죠? 그리고 울산은 1960년대에 이름이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85년도에 등장했고 크게 성장했지, 그지? 울산에는 중화공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자동차, 조선, 이런 공업들, 석유화학공업 이런 것들 발달되어 있어요. 뒤에서 한번 볼 겁니다. 창원, 역시 창원은 어떤 도시가 통합되었어요. 이렇게. 창원이 원래 예전에는 창원이라는 도시가 있었고 마산이라는 도시가 있고 통합하면서 인구가 좀 많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창원도 여기 없었잖아요. 순위 안에. 근데 두 도시의 인구가 합쳐지면서 좀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인 같은 경우에는 근래에 어떤 신도시 개발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용인에 뭐 판교 신도시라든지 이런 신도시 개발이 많아지면서 크게 성장한 인구수가 많아진 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일일 총 운행 횟수 100회 미만, 100회 이상만 표시를 했대요. 쭉 보니까 뭐 5,000회. 이 5,000회는 선생님 문경까지 5,000이라는 얘기예요? 대구 지역과 부산 지역을 대구 지역과 연결하는 서울 지역과 연결하는 것이 여기라는 거야. 여기 안동 봐봐. 대구와 안동은 어때요? 되게 적어. 얇아. 그치? 하지만 대구와 서울은 많다라는 거지. 그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당연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운행 횟수는 어떻게 되냐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예요. 반비례. 거리가 멀면은 이 운행 횟수가 많을까 적을까? 이걸 중력 모델이라고 하거든. 거리가 멀면 여기서 제천에서 목포 가는 게 없는 이유가 버스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거리가 멀잖아. 그리고 뭐에 비례하냐면 이 두 도시 간의 인구 규모의 비례예요. 결론적으로는 두 도시 간의 상호작용이 많은 이건 상호작용이거든요. 상호작용이 많으려면은 거리는 가까워야 돼. 거리가 훨씬 더 가까워야 되고 인구 규모는 어때야 돼요? 커야 된다는 거지. 여기에 지금 제대로 표시는 되지 않았지만은 여기 서울과 인천은 버스가 얼마나 많이 다니겠어요, 그죠? 시내버스를 포함해서 여기 아마 그냥 꽉 차야 될 거야. 서울과 인천 표시를 못한 것뿐이가 아니라 꽉 차 있어야 돼. 왜냐하면 서울과 인천은 인구 규모가 굉장히 커. 거리는 매우 가까워. 따라서 서울과 인천의 상호작용은 엄청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그리고 제천 원주가 이렇게 좀 가까우니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선으로 두께를 표시된 거 아니야, 그지? 적으면은 거의 거리가 멀면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상호작용이. 우리나라 도시의 인구 규모 순위는 산업화, 교통발달, 국토 개발 등의 영향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특히 수도권, 서울, 부산을 연결하는 수도권이 많이 성장했고 서울,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축, 경은 서울이야, 서울. 부는 부산이야.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축에 도시들이 많이 성장했다라는 거지. 어느 도시들이냐면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도시가 서울부터 이 부산을 연결하는 도시, 여기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여기에 도시들이 많이 성장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뭐 대구라든지 여기 뭐 경산, 여기 뭐 구미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청주라든지 천안이라든지 쭉 올라가서 뭐 평택, 뭐 오산, 안양 뭐 이런 도시들이 여기에 질비해서 있거든요. 그런 얘기야. 경부축이 우리나라의 중심축이지, 그지? 철도도 경부축이 중심지이고 고속도로도 경부축, 고속전철도 경부축이 중심지이거든요. 그 주변이 교통이 편리하다 보니까는 그 주변에 도시가 많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다음 남동 이외 공업지역.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지역이야. 공업지역. 국가에서 어떤 정책적 지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살게 되면서 도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우리나라 도시는 기능이 많고 영향력이 큰 고차 중심지 도시와 기능이 적고 영향력이 작은 저차 중심 도시로 여러 계층으로 구분되어 계층성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대도시가 있고 소도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고차 중심지이다. 그렇겠지, 그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인 도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서울 인구 규모는 서울이 제일 크고 작은 것 쭉 순서대로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서울은 또한 여객 버스 운행 횟수를 살펴보면 중심지 간의 계층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 뭐냐면 도시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뜻이야. 이 버스 운행 횟수는 도시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도시 간 상호작용이 많다라는 것들은 도시가 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대구, 부산, 광주를 비롯하여 광역시들이 대체로 고차 중심지이다. 다 인구 규모가 많은 지역이다라고서 큰 지역이다라고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이번 시간에 빨리 했는데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 보면은 충분히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고하셨습니다.